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에 차치호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들이 처음 암을 진단받고 혹은 치료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도 잘 알수록 암을 정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로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라고 하면은 궁금한 게 아주 많았었는데 깜빡깜빡해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시로 궁금한 점을 노트에 적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것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수술 전에 병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수술 전에 병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MRI를 포함해서 유방 전체와 가슴 그리고 전신 전이를 확인해주는 영상 검사들을 진단을 받고 나면은 시행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뼈나 폐, 간 등의 원격 장기들의 전이가 없는지 그리고 유방과 주변 림프절들의 전이가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장기들의 전이가 있다면은 사기가 되고요. 기본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수술을 하는 것이 생존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격 전이가 없다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 여부와 호르몬 수용체, 또 헐투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순서들이 결정이 됩니다. 헐투라는 표적인자가 양성이나 혹은 3중 음성 유방암 타입이고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면은 보통 선행 항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루미널 타입에서는 대부분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는 환자들마다 순서가 상이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술 전이 아니라 수술 후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이것을 기준으로 수술 후에 보조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즉, 수술 후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여부는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술 전의 병기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두 번째, 수술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우리가 수술 전에 시행하는 유방 MRI와 유방 초음파 그리고 유방 촬영술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의심스러운 병변이라든지 미세 석회화의 범위가 넓지 않다면 그리고 유방암의 크기가 유방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면 유방 보존술이 대개 선호됩니다. 수술의 범위는 각종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암의 병변들이 다발성으로 흩어져 있거나 이제 특히 미세석회가 유방암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석회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반대편 유방에서도 의심스러운 병변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술 전에 추가로 유방 초음파라든지 MRI 등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수술 플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개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술 전에 마취 방식도 수술 후에 마취 후에 회복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조금 더 애누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겨드랑이 수술 자체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매우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보존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면 다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겨드랑이 곽청수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보존수술을 하지만 주변에 암 마진에 자꾸만 동결절편 검사, 우리가 프로전 검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암의 침입 범위가 넓으면 마진을 여러 번 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존술이라고 해도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절제의 경우에는 성형이 재건 유무에 따라서 또 성형 방식에 따라서 시간이 상이합니다. 만일 자가조직, 그러니까 내 등살이라든지 뱃살, 또 허벅지 살 등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9시간,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조직 확장기를 넣는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짧게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수술 후에 회복기간은 보통 2주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전체 절제를 하고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경우처럼 수술 범위가 크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회복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죠. 또 유방보존술을 하더라도 장액종이 아주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라 예측되는 경우에는 배액관을 넣기도 합니다. 이 장액종이란 유방을 둘러싼 지방이라든지 유관이나 혹은 림프관에서 나오는 체액들이 수술한 빈 공간에 고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전체 절제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에 장액종이 고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 후 이 장액종이 줄어드는 데는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설명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배액관을 넣어서 장액종이 고이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비행기를 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저는 배액관이 만일 없다면 사실 수술 직후라도 단거리 국내 비행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부분 절제만 하신 분이라면 수술 후 며칠 이내 바로 간단한 사무적인 업무, 가사일, 사업적인 업무를 시행하시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선행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항암의 후유증까지 회복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는 서지 브라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스포츠 브라처럼 생긴 의료용 어떤 그 상처 브라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수술 후에 2주가 지나시고 나면은 굳이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서지 브라를 하는 목적은 바로 수술 부위를 꽉 압박해 줌으로써 장액종의 어떤 빈도를 줄여주고 출혈이라든지 어떤 통증, 이런 가슴을 고정해줘서 수술 후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저는 꼭 항암 치료를 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의 생물학적인 종류, 그러니까 보통 서브타입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요.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 유무와 헐투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면역 염색 결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크게는 헐투가 유방암에 발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고 이게 치료와 예후를 우선적으로 나눠주곤 합니다. 만일 헐투 표적인자가 양성이라면은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혹은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면은 대개 표적 항암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헐투가 음성이라면은 이때는 바로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치료와 예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면은 이런 타입을 우리가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죠. 암의 크기가 5mm보다 크기만 해도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항암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만약에 양성이다. 헐투가 음성인 경우는 루미날 타입 내강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는 대개 항암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다중 유전자 패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1cm 이상 크기의 유방암이고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이 아주 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혹은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로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주치의마다,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검사들이 대개는 200만 원을 상회하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의사 결정과 환자와의 면밀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항암 치료 여부는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이 주치의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컨텐츠들 oncotype DX라든지 맘마프린트를 다룬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술 후에 추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유방암의 완치가 있나요? 5년이면 완치인가요? 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추적해야 한다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방암이 바꿔 얘기하면 예후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항호르몬제 치료에 대한 컨텐츠를 다뤘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루미나 타입이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5년까지 산정특례가 종료될 때까지에는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서 조기 재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5년이 지나고 산정특례가 끝난 이후에도 10년 사이에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전신검사를 해서 암의 원격 전이 재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맡기는데 새롭게 생기는 반대편의 2차 암이라고 하죠. 이런 유방암을 찾아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유방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또한 매우 중요한 임상적인 질문.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암의 재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병기 그리고 서브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암이 생물학적으로 몇 기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를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수술 후에 재발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만일 수술 후 병기가 3기 이상이거나 또 다수의 림프절 전이를 여러 곳에 동반한 경우라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이거나 홀투 타입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치의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미널 서브타입은 항호르몬제를 잘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3중 음성하고 홀투 타입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정해진 대로 처방에 따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여부를 찾아내는 정기검사를 제때 6개월마다 1년마다 잘 받으시는 게 바로 키포인트죠. 또한 체중 조절이라든지 알코올 섭취 제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의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지중해 식단들을 즐기시면은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영양제의 경우에는 글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블로그들, 또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들이 글쎄요, 재발을 막고자 하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마누카 꿀에 대한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 기사들이 나온 배경에는 동물 실험, 그러니까 생쥐를 이용한 유방암 세포주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물 실험에서 약간의 효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생쥐와 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생물학적인 암의 발병 기전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그에 대한 약물의 치료 반응들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 임상 시험 결과들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종 마누카꿀을 먹어도 되나요? 마누카꿀을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설명드리지만 질문을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판단은 사실은 환자분 개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어떤 민간요법들을 받아들여서 버섯 달인 물이라든지 즙, 그리고 꿀, 아주 비싼 생약제 추출물 등을 비싼 돈을 들이시면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자, 다음 환자분들의 질문이죠.
방사선 치료의 방법 그리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방사선 치료는 대개 수술 후에 시행하게 되고요. 의료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정해진 선량을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대개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횟수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30회 전후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는 20회 전후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구역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영역과 방사선 조사 양, 그러니까 치료 양과 스케줄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서 매일매일 병원에 다녀야 하는 부분이 좀 번거롭고 또 면역 체계라든지 어떤 분들은 구역, 무기력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독감이나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도 봤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매일 오가시다가 넘어져서 오히려 골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사선 치료 그 자체는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만 부수적인 불편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치료 전후로 피부 색깔의 변화,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열감, 감염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 자극에 의한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 진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 한 분의 유방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으라차차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